도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늘 KBS 기자에게 유 씨가 어제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이후 깨어나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그룹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오늘 밤부터, 경기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산지에는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가던 국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중재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즉각 구성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박 의장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의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검수완박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과연 중재자로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변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 주가가 35%가량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목요일 코너죠. 경제읽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던 민주당, 법안 심사 절차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요. 네, 민주당은 사실 오늘 낮, 심지어 저녁 때까지만 해도 오늘 하루 동안 이 국회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서 내일 본회의까지 직행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공개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판에 안건조정위원회 그 소집을 오늘 하지 않기로 하면서 네.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인데요.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제 오늘 오후 그 언론사 통화에서 오늘 안건 조정의 구성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박병석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것을 존중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 의장 중재로 일단은 여야 모두 대치하는 국면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다 이런 건데. 네. 지금 박 의장이 중재를 하면 좀 여야가 거기에 따르거나 좀 협상할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사실 또 그저께 정도부터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박병석 의장 측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다. 이를테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대상인 6개 중에 한 3개 정도로 줄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아직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박병석 의장이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더 듣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본회의 상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것 외형은 그렇지만 실제로 나오는 대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김호수 검찰총장도 수사권을 내려놓되 수사 지휘권을 다시 갖고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또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일명 금태섭안이라고 하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지론처럼 주장했던 이제 그런 방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역시 지금 이제 법안 통과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의 유예기간 두는 걸 한 1년 정도 유예기간 두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석 의장이 고민이 일단 굉장히 깊을 것 같긴 해요. 네. 문희상 전 의장을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전에 그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제 문희상 전 의장이나 박병석 지금 의장이나 사실 두 분 다 이제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각각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면서 예. 이제 이른바 필리버스터 사태를 그 이른바 민주당 지도부와 협조하에 그 회기를 이제 며칠씩 이렇게 연달아 하는 쪼개기를 이른바 회기 예.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했던 이전 뭐랄까요 이력이 있는 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눈 걸로 알려졌고 특히 박병석 의장이 지금 문 전 의장에게 지금 자신이 좀 받고 있는 압박감 이제 이런 걸 털어놓으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내일 본회의 소집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협상 시한 마감을 그때로 정하고 있다. 마지노선을 그때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안건 조정이 바로 상정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에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지금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5월 4일까지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좀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남겨놓는다고 치면 다음 주 중에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의원총회 그다음에 법사위 이제 이런 거를 좀 잡아서 좀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래서 일부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라든지 여야 간의 추가 협상 가능성 이런 것이 타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안이 내일까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예정대로 안건 조정이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지금 여야가 모두 의원총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압박하기 위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결행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한 180석이 필요한데요.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1명, 그러니까 원래 172석이었다가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그렇죠. 171석이 됐고 예. 신여성향 무소속 의원이 이제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인데 이상직 의원은 지금 구속 중이라서 본회의에 못 오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은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소속 5명 여기다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지금 의사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찬성으로 간주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기 네. 때문에 이 2명을 더해도 결국 171명에다가 무소속 5명 그다음에 용해인 권은희 2명을 더해도 177명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80석을 넘기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회기 쪼개기 요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돌파할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180석을 모으는 거는 일단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게다가 단 한 표라도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위험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가결시키는 방안보다는 이제 그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 날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지금 임시회를 쪼갠다고 하면 어떻게 쪼개는 거예요?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벌써 오늘이 21일 아닙니까? 근데 국무회의는 물론 이제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 그걸 대통령 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관례이긴 한데요. 네. 근데 국무회의는 꼭 한 주에 한 번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에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예비비를 의결해 달라라고 해서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수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또 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 관측이 좀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국무회의를 오히려 일정을 추가로 잡는 게 오히려 지금 회기를 단축하는 것보다는 더 쉬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5월 4일까지로 된 거를 회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논의가 되는 모양인데 네. 아까 제가 문희상 의장 전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잡힌 회기를 해서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도 그래서 오늘 국회법을 찾아봤는데요. 네. 국회법에는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단축하는 거는 변경 단축 이런 거는 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지금까지 전례상으로도 그랬던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 회기를 단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시국무회의를 차라리 잡는 게 어떤 논리적인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있는 입장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 지름길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한 데 이어서 오늘 박용진 의원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라는 것이 5년 만에 정권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 하면서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앞서 이 검수완박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조응천 의원 그다음에 김혜영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모두 이제 SNS 글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이 박용진 의원이 오늘 가세를 하면서 이른바 조금밖에 완전체가 다시 결성이 된 것 같고요. 조응천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행하는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그리고 검찰 예산 독립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좀 힘겹게나마 이렇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다시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오늘 인수위원회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부과의 이용호 관사가 오후 브리핑 때 이제 기자들이 만약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안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행사하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용호 관사가 이걸 뭐 당선인 윤 당선인과 뭐 상의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인수위의 해당 분과 간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 측의 입장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용호 관사는 지금 민주당이 검수안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 하나 이유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 가지고도 또 민주당에서 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앞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향해서 탈당을 요구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와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에 오늘 그 공개 설전이 좀 오갔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발언에서 합당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면서 검수안박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국민의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SNS 글에서 양권 조정이 무력화를 위해 소속 의원이 탈당하는 민주당이나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힘과 입장이 다르니 탈당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국민의당에 약속한 이 시도당 공간이 참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엄연히 타당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원래 권은희 의원은 제명시켜달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예, 권은희 의원은 제명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지금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권은희 의원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뭐 판례상 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3명 전원 권은희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3명 전원 찬성을 하는 게 좀 그 문제 소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인수위원직 사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도 국회를 찾았네요. 네, 김호수 총장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가면 사법체계가 붕괴된다. 또 사건 처리가 지연되게 된다. 이런 처지로 박병석 의장을 설득하면서 중재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김 총장이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서 이 박병석 의장과 30여 분간 이제 비공개로 면담을 했는데 면담 내용은 기자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장이 이렇게 밝힌 거고요. 또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2019년 수사권 조정 때 논의됐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 2019년 같은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사개특위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칭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고검장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박범계 장관이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이제 고검장 6명과 이 법무부의 구자영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고 약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고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뭐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 상의 없이 전국적인 의사표시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상실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고검장들께 진정성이 중요하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정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 잣대라면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정 후보자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아들을 재검사를 받은 거죠. 지금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네, 오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았고 2015년에 이제 받았던 MRI 영상도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이제 그 판정을 요청을 했고요. 그 정보부자 측이 공개한 검증 결과는 현재도 그리고 15년에도 이 그 추간판 탈출 요것이 이제 그 사급 병역 그 사급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뭐 그 당시 MRI 영상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지 그거를 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한 결과만 내미는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MRI 영상 원본 제출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척추협착증이라고 했던 그 병명과 이번에 받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가 해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내리는 거지 의사가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후보자 본인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가 또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그 코로나, 대구시가 코로나 말하자면 확산 사태가 한참이던 2020년 3월경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 술집, 그 다음에 뭐 식당 이런 곳에서 뭐 수십만 원의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이제 말하자면 심야에 술집 식당을 이용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네.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네. 청문 준비단은 이에 대해서 코로나 현장에서 식사를 거른 채 밤늦게까지 고생한 병원 실무직원들 격려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의자인 이용사 할머님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인수위에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이른바 당선인 측 특사라고도 사실상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일본 측에 이런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이제 협의가 없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 회부를 촉구를 하는 내용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이미 이용사 할머니 방문하기 전에 그 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이번 협의단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실무 책임자가 포함이 됐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협의단에 이제 당시에 이제 실무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보다는 조금 높은 급에서 이제 당시 협상을 지휘했던 이제 이런 인사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오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서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보면 도착 시간이 비행 시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그날 오후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다음 날인 21일 오전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또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이제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협의 중이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일단 좀 말을 아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원래는 공천 배제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틀 만에 정확하게 이제 철회가 된 건데요. 오늘 민주당 비대위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한 끝에 100% 국민 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든 박주민 의원이든 사전 배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TV 토론을 1회 이상 진행한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배제 없이 이들을 포함해 22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서 적정한 수의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벌써부터 계파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후유증이 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원도지사 출마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광재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이광재 의원이 사실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제 오늘 연달아 강원도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그 출마의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상 도지사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출마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지사에 출마하면 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고민했다면서 이제는 결단하려 한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의원은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뭐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아니면 GTX 노선 통과 등의 이제 이런 강원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것을 말하자면 출마에 대한 어떤 일종의 조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네요. 네, 김병욱 의원은 오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번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특히 이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민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 보인다. 이렇게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민영배 의원 탈당을 언급하면서는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 기득권,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해서 논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 그러면은 성남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아, 분당 쪽으로. 저 의원 재보선거를 말씀하시는 재보선거요. 네, 뭐 그런 걸로 보이면 사실 뭐 이제 만약에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했다고 해도 뭐 꼭 그 재보선에 지금 뛰어들 거라고 보는 거는 사실 관측이 반반 정도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짧게 또 확인해 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관심이 좀 그나마 가고 있는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공천시청이 발표가 됐는데 충남지사 후보로는 삼선의 김태은 의원, 그다음에 충북지사는 이제 김영환 전 의원 민주당 출신인, 네. 그리고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후보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선정이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소속 의원 탈당이란 초강수를 두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결과로 뿐입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분이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뭐 지금 사실 언론에서 표현하는 걸로 따지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다가 제 안건 조정이 구성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오늘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어떤 부분이 지금 영향을 가장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과 또 이 소위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된 여러 검찰 또 법원 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들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좀 압박을 준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차치하고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야당과 또 다른 전문가 그룹 또 시민단체들과 좀 숙성시킨 협의를 하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문을 강력히 받아왔고요. 네. 또 그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이 소위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그 검찰 개혁을 완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시간적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비판하시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뭐 선진적인 그 형사사법 체계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나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대화를 나눠보면 같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제 2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수사권 조정, 그 검사와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 잘 착근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제도가 잘 착근해서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줘야 될 때인데 네. 다시 또 급격한 그 형사사법 체계를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소위 검수 완박 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여러 그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라는 건 평소에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또 최근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면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 뜻에 맞게끔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탈당까지 하는 그런 것은 매우 반정치적 그리고 정치를 희화하고 또 소모품화하고 또 이를 정작 한 민영배 의원한테도 앞으로 창창하게 할 일이 많은 분이신데 네. 정치적으로 많은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거는 민심하고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됐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도 했다. 이 지금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 강경파한테 휘둘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 수사기소 이번엔 꼭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 양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네.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뭐 그건 뭐 한두 명한테 들었다고 해도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기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뭐 그렇게 걱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사실은 내용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내용도 뿐만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 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한 지난번 그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내용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이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내에서는 당시 비공개 의총이었기 때문에 밖에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제기하고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금 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내서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뭐 이건 말고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보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의 그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법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소위 검찰개혁 법안이 갔을 때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버리면 정치의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바로 그런 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로서 제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정치라는 것이 서로 간에 완전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와 절묘한 묘합을 통해서 또 배합을 통해서 타결책을 이뤄내는 것이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 자세를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 윤석열 당선인 쪽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도 뭐 중재를 하고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대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부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1차 법안을 냈지만 그게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예. 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전문가 그룹들과의 다소 그를 수정 보완해야 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서 완결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이거는 극력 저지해야 되고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협의의 공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성해야 될 그런 자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타협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양측이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출장이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장을 미루고 지금 당분간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 문제가 끝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재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건을 국회 상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기 소집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리더십은 단순히 협상을 중재하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양측을 잘 압박도 하고 구슬리기도 해서 정치적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좀 더 강력하게 또 자신의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은 청와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미리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이것이 국회가 통과됐을 경우에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국정을 같이 이끌고 나가는 파트너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윤석열 당선인도 분명히 법조인 출신이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분명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자꾸 뒤에 안 보이고 이렇게 거기 지금 복잡한 이 시끄러운데 발을 담그면 손해 본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 국론 분열 또는 이런 대치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또 문 대통령 또 윤석열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이 극도의 지금 국가적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만히 잘 타결할 수 있도록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공천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경선에 다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른바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성격 규정 짓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뭐 저 자신도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전 당대표가, 물러난 당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것이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임기 도중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자신이 그 출마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현 오세훈 후보를 능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 딱히 또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 원하는 후보들을 그 자유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네, 네. 아예 공천 배제를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후보 내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네. 지금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회자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본인들이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어쨌든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지금의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넷플릭스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미국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후에 이제 보통 발표를 하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어제 새벽에 미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실적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이 7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6억 3천만 달러가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하면 한 0.6% 정도 증가가 있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실적을 얼마 정도 전망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안 좋을 거다 전망했는데 뭐 선방하거나 좋게 나오면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네.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이걸 이제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당초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어닝 전망은 보통 이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2.95달러 선이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전체 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주식 한 주당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95달러였는데 이번 실적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보면 주당 3.53달러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나쁜 실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5%가 하락하고, 오늘 새벽 다시 또 미국 시장이 열리니 더 떨어져서 총합해보면 한 66%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증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진짜 발칵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무슨 아주 작은 회사 주식도 아니고, 네. 넷플릭스 같은 회사 글로벌 기업인데,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뒤집어질 이유고요. 미국에서 지금 벌써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에 크게 안 좋게 만든 뭐 주요 원인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 넷플릭스의 주가의 급락 원인은 가입자의 감소입니다. 실적은 뭐 그런 대로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히 성장만 해오던 넷플릭스가 정점에 왔다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걸로 시장이 그 가입자의 감소를 이제 주목한 것인데요. 네. 사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성장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익은 좀 뒷전이거든요. 네. 이런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면 수익은 결국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넷플릭스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때 이런 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번 1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증을 살펴보니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1분기 기준 가입자는 2억 2,164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전분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순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걸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된 걸 시장도 알고는 있었지만 가입자의 증가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실제 시장의 예상치는 1분기에 넷플릭스가 28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순증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도 보면 향후 예상치에 올 1분기 가입자 순증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전망치를 내놨었거든요. 네. 더구나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충격적인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가입자가 200만 명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를 또 내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고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이 뒤집어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66%가 빠진다고 하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네네. 하루 만에 66%가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한가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한에 딱 걸려서 아무리 올라도 30%,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제한 없이 오르고 또 제한 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60% 이상의 하락폭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상한가 제한폭이 없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상한가 폭이 처음부터 30%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시장이 조금 성숙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온 게 이제 30%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 폭이 15%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 보호 조치 성격으로 이 상한가 폭을 두고 있는 것인데 자율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제한폭을 두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주가에 제대로 된 가격을 시장에서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주식이라고 뭐 다른 상품하고 특별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제한폭이 없는 곳에서는 도리어 주가 조작 같은 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지려다가 반대로 주식이 크게 움직이면 정말 가격 제한폭 없이 빠져버리면 손실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도리어 이렇게 제한폭이 없는 곳에서는 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더 투명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으로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요즘 최근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큼지막한 종목들을 투자하는데요. 이번 넷플릭스 사례는 조금 의외이고 그리고 워낙 이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좀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넷플릭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 게임에 힘입어서 전 세계 가입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뭐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의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드는 게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겁니까? 일단은 경쟁이 치열해진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돈은 뭐 아직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그간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밸류를 주고 그 밸류에 맞춰서 주가를 평가했던 걸 미래의 그림이 없어지니까 그 밸류를 낮춰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열해진 경쟁을 좀 두렵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내를 당장 보시더라도 넷플릭스 외에도 통신사들하고 방송국들이 연합해서 만든 뭐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티빙도 있고 심지어 쿠팡이 만들어놓은 쿠팡 플레이라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글로벌적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파친코라는 콘텐츠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애플에서 만든 애플 TV라는 OTT 서비스도 있고요. 네네. 물론 최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OTT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거든요. 보통 복수를 그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OTT를 구독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가입자의 증가 속도도 늦어지고 심지어 이번에 넷플릭스에 가입자 감소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시장이 정점 구간에 접어든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넷플릭스의 가입자 폭증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다들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자 OTT가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 영향으로 전 세계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폭증하는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또는 이제 격리 조치 등이 대폭 완화 또는 해제가 되면서 이 가입자 증가폭도 크게 꺾인 게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크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OTT 시장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네. 구독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장 구독료가 최근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입자 증가로 자신들의 성장세를 증명하던 게 끝나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실적, 다시 말해서 이익으로 회사의 성장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요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초기에 보통은 이제 성장성에 중점을 둡니다. 회사가 이익을 못 내더라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이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시장에선 투자금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언젠가 이렇게 늘어난 사용자나 구독자가 돈을 벌어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주변의 쿠팡입니다. 네. 쿠팡은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시장에선 여전히 투자를 조금 해주고 있죠. 여전히 쿠팡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이용자들이 쿠팡을 이용해 구매하는 횟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데이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마저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수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딱 현재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폭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넷플릭스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는 가입 후 한 달 공짜 서비스를 주고 있었는데 이거가 사라졌고요. 더불어 계정 공유도 사실상 묵인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은 요금제가 올라간다. 그리고 서비스, 그러니까 공짜 서비스들도 많이 준다. 이게 결국엔 구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될 겁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제작 회사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투자도 지금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번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컨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꼭 넷플릭스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OTT 산업의 선도업체인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그 영향을 주변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자체 제작 컨텐츠가 늘어야 경쟁사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있어야 구독자들이 못 나가고 또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구독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위한 투자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는 일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여서 네. 올해 이미 이들은 라인업들을 상당히 많이 갖춰놓고 있는 상태고요.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선도체인 넷플릭스가 이렇게 컨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OTT 업체들도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컨텐츠 제작사들은 조건이 좋은 회사하고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도리어 약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그 구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구독료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양쪽으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지금이 영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